경주 외곽의 산자락으로 난 비포장 도로는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늘 젖어 있었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을 때마다 축축한 숨을 토해냈고 그 소리는 숲속으로 깊게 스며들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마지막 50m를 올라갔다. 나무들은 여기서부터 의도적으로 키를 낮춘 듯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그 사이로 일본식 기와지붕의 윤곽이 보였다. 버려진 집. 아니, 버려졌다고들 말하는 집. 처음 맡은 냄새는 오래된 물의 냄새였다. 고여서 썩은 물이 아니라 흐르다 멈춘 기억 같은 냄새. 이끼와 젖은 나무,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는 향나무의 잔향이 뒤섞여 있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폐 안쪽에 얇은 막이 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공기가 무거웠다. 눌렀다. 마치 이곳의 공기가 나를 재는 저울처럼 작동하는 듯했다. 나는 문화재 기록 보조조사원이라는 애매한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발굴이 아니라 보존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곳으로 보내졌다. 일본식으로 지어진 가옥인데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가볍게 흘렀지만 그 말 끝에는 설명되지 않은 침묵이 달라붙어 있었다. 경주는 늘 층층이 쌓인 시간의 도시였다. 신라의 돌 위에 일제의 그림자가 얹히고 그 위에 현대의 콘크리트가 덮였다. 하지만 이 집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현관문은 미닫이였다. 나무 틀은 갈라져 있었고 종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 빈틀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낮이었고 빛은 충분히 들어왔다. 대신 발밑의 감각에 집중했다. 다다미가 있었을 자리는 썩은 나무 바닥으로 드러나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났다. 삐걱, 삐걱. 소리는 일정하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 호흡을 조절하듯 간격을 두고 울렸다.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정돈되어 있었다. 부서진 가구는 없었고 먼지는 있었지만 폭발적으로 쌓여 있지는 않았다. 마치 누군가 주기적으로 쓸고 간 것처럼 흔적만 남아 있었다. 벽에는 옅은 색의 종이벽이 남아 있었고 곳곳에 물이 스며든 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 자국들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 멈춘 선들이 한 방향으로 고개를 숙인 사람들처럼 보였다. 나는 노트를 꺼내 날짜와 위치를 적었다. 글씨가 유난히 삐뚤어졌다. 손이 떨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고요해서 내 손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과장되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침묵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막을 안쪽에서 밀어붙이는 압력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기침을 했다. 소리가 나자 집안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주 잠시. 안채와 바깥채를 가르는 문턱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지나치려다 멈췄다. 상자의 위치가 이상했기 때문이다. 문턱 한가운데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발에 걸리게 놓아둔 것처럼 상자는 손바닥 2개 정도의 크기였고 뚜껑 위에는 닳아버린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국화인지 태양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형태였다. 나는 장갑을 끼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전등을 비추자 바닥에 얇게 남은 흔적이 보였다. 원형의 자국. 무언가가 오래 놓여 있다가 사라진 자리. 그 자국은 나무의 결을 따라 미묘하게 파여 있었고 중앙이 가장 깊었다. 손가락으로 만지자 차가웠다. 여름이었음에도. 나는 상자를 다시 닫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분명하게 들었다. 발자국 소리. 내 뒤에서 자갈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나무 바닥 위를 조심스럽게 딛는 소리. 삐걱. 하지만 내가 내는 소리보다 훨씬 가벼웠다. 숨을 멈추자 소리도 멈췄다. 침묵이 다시 압력을 되찾았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기 전에 몸의 반사로 튀어나왔다. 기록을 해야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이것은 조사다. 감정은 부차적이다. 난 안채 깊숙이 들어갔다. 방은 3개였고 각각은 비슷하게 비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방에서 나는 냄새의 변화를 느꼈다.
썩은 물의 냄새가 사라지고 대신 오래된 종이와 잉크 그리고 아주 미세한 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향은 거의 기억에 가까운 것이었다. 어릴 적 제사 때 맡았던 연기가 아니라 재에 가까운 냄새. 방 한가운데에는 거울이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린 것이 아니라 바닥에 세워진 채로. 거울의 프레임은 검게 변색된 나무였고 표면에는 먼지가 거의 없었다. 마치 누군가 자주 들여다본 것처럼. 나는 거울 속을 보았다. 나였다. 조금 창백해 보였고 눈 아래의 그림자가 짙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는 얼굴이었다. 문제는 그 뒤였다. 거울 속의 방이 내가 서 있는 방과 미묘하게 달랐다. 뒤편 벽에 작은 문이 하나 더 있었다. 실제 방에는 없는 문. 나는 고개를 돌려 확인했다.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았다. 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미닫이 문.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어둠이 아니라 더 짙은 어둠이 보였다. 어둠의 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심장이 빨라졌다. 나는 손을 들어 거울을 만지려다 멈췄다. 손끝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다. 만지지 말 것. 또다시 몸이 먼저 반응했다. 대신 나는 한 발 물러섰다. 그 순간 거울 속에 내가 아주 미세하게 늦게 움직였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나는 봤다. 확실히.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핑계를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뇌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숲의 색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 문을 닫는 순간까지 나는 집을 보지 않았다. 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보는 순간 나는 다시 마주쳤다. 거울 속에서 본 그 문이 실제 집의 외벽에 희미하게 겹쳐져 있었다. 물론 착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할 것이다. 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부르는 방식은 소리가 아니라 배치였다. 물건의 위치, 냄새의 변화, 거울 속의 작은 어긋남. 나는 그날 밤 경주의 숙소에서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다다미가 없는 바닥의 삐걱임이 귓속에서 계속 이어졌다.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집안을 걷고 있었다. 나를 따라. 다음날 아침 경주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관광객들이 붐비는 황리단길의 커피 냄새, 버스 정류장에서 들리는 안내방송, 돌담 위로 내려앉은 햇빛.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마치 내가 전날 겪은 일들이 이 도시의 표면 아래로 완전히 밀려난 것처럼 도시가 의도적으로 기억을 덮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숙소의 욕실 거울 앞에서 세수를 했다. 물이 손바닥에 고였다가 흘러내렸다. 물은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만 그날은 유난히 느리게 보였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눈을 깜빡이는 순간 어제의 어긋남이 다시 떠올랐다. 늦게 움직이던 나는 일부러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거울은 정상적으로 반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은 되지 않았다. 정상이라는 확인이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켰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너무 잘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그 집으로 갈 생각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특이사항 없음 혹은 구조적 가치 미흡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노트를 펼치자 전날 적어둔 글씨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 글씨가 아니었다. 비슷했지만 필압이 달랐다. 특히 상자에 대한 기록 아래에 내가 적지 않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다. 비어있음은 사라짐이 아니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기억을 더듬었지만 그 문장을 쓰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히려 다른 장면이 스쳤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에게서 들은 말. 하지만 얼굴도 목소리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그 문장이 공기처럼 남아있었다. 결국 나는 다시 차를 몰았다.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이유는 늘 사후에 붙는 꼬리표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도로는 어제보다 더 젖어 있었고 숲은 더 가까이 다가온 듯 보였다. 차에서 내리자 어제와 같은 냄새가 나를 맞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금속의 냄새.
오래된 동전이나 녹슨 칼에서 나는 냄새.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다. 현관 앞에는 발자국이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향이 없었다. 들어온 흔적도 나간 흔적도 아닌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처럼 겹쳐진 자국들. 나는 내 신발을 내려다봤다. 크기가 달랐다. 발자국들은 나보다 작았고 발볼이 좁았다. 어른의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스쳤다. 생각은 거기까지였다. 나는 일부러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집안은 어제와 같아 보였다. 하지만 같다는 것은 완전히 같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나무 상자의 위치가 달랐다. 문턱 한가운데가 아니라 안채 쪽으로 한 뼘쯤 옮겨져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폐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렸다. 누군가 움직였다는 증거였다. 어제 내가 떠난 이후에, 혹은 내가 떠나지 않은 사이에. 나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대신 안채의 방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두 번째 방의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천장에서 떨어진 물은 아니었다. 천장은 마른 상태였다. 물은 바닥에서 솟아난 것처럼 고여 있었다. 나는 쪼그려 앉아 손을 넣었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물속에 손을 담그자 손목까지 서늘함이 올라왔다. 그 순간 아주 짧은 이미지가 스쳤다. 아이의 손. 내 손보다 훨씬 작은 손이 같은 방식으로 물속에 담겨 있었다. 손목에는 얇은 천이 감겨 있었고 그 천은 젖어 무거워 보였다. 나는 손을 급히 빼냈다. 물웅덩이는 그대로였지만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눅눅한 냄새 대신 비누와 피가 섞인 듯한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다. 병원 복도의 냄새와 비슷했다. 누구 있어요? 내 목소리는 방 안에서 부딪혀 돌아왔다. 메아리는 없었다. 대신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질문은 질문으로 남지 못하고 그냥 흔적이 되었다. 세 번째 방, 거울이 있던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누군가 닦아놓은 흔적이 사라진 것처럼.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내 모습은 정상적으로 반사되었다. 뒤편 벽에도 문은 없었다. 안도의 숨이 나올 뻔했지만 그 대신 묘한 상실감이 밀려왔다. 마치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공허함처럼. 거울 아래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어제는 없던 것이었다. 종이는 오래된 화선지처럼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물에 젖었다가 말라 쭈글거렸다. 나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글씨는 먹으로 쓰여 있었고 일본어였다. 하지만 몇몇 한자는 익숙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쇼와 몇 년. 그리고 그 아래 이름. 내 이름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쓰는 이름이 아니었다. 한자로 된 어릴 적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이름. 하지만 읽는 순간 나는 그것이 나라는 걸 알았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찢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손바닥에 밀착되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아래에는 한 줄의 문장이 더 있었다. 돌아오지 못한 아이를 위해.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다. 발 뒤꿈치가 무언가에 걸렸다. 넘어지며 손을 짚었고 손바닥에 딱딱한 감촉이 전해졌다. 작은 나무 인형이었다. 머리와 몸통만 있는 팔다리가 없는 인형.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고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작은 구멍 2개만 뚫려 있었다. 인형은 젖어 있었다. 물인지 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때 집안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 마른 잎사귀를 비벼서 내는 소리처럼 스산했고 동시에 물속에서 새어나오는 기포 소리처럼 둔탁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었다. 삐걱, 바닥이 울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여기 있잖아. 속삭임이었다. 내 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목소리. 목소리는 성별도 나이도 분간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문 쪽으로 달렸다.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이 둔해졌다. 집이 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현관이 멀어졌다. 마치 집이 나를 안쪽으로 접어넣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는 다시 문턱 한가운데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그것을 걷어찼다. 상자가 열리며 안에서 무언가가 굴러나왔다. 작은 종이 부적이었다. 물에 젖어 흐릿해진 글씨. 그리고 그 위에 아이의 손도장이 찍혀 있었다. 손도장은 검붉은 색이었다. 피처럼 보였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나는 집을 뛰쳐나왔다. 숨이 가쁘게 터져나왔다. 숲의 공기가 갑자기 가벼워졌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나온 것을 알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 문을 잠갔다. 손이 떨렸다.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다. 백미러에 시선이 갔다. 거울 속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주 잠깐. 다음 순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날 저녁 경주 시내의 작은 도서관으로 갔다. 이유는 단순했다. 기록을 찾기 위해서. 집에 얽힌 것, 쇼와 연호, 돌아오지 못한 아이, 그리고 나.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는 없었다. 책장 사이를 걸으며 나는 느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정보를 가장한 기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은 이미 나를 찾고 있었다. 도서관의 공기는 집과 달랐지만 완전히 안전하지도 않았다. 오래된 책에서 나는 먼지와 잉크의 냄새는 안정감을 줘야 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눅눅하게 느껴졌다. 에어컨의 바람이 책장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종이들이 미세하게 떨었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이를 맞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향토사 자료 코너로 향했다. 경주에 관한 기록은 언제나 과잉이었다. 돌 하나, 우물 하나에도 연대와 해설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찾는 것은 그런 표면의 역사들이 아니었다. 쇼와 연호를 검색했다. 일제강점기 후반, 일본식 가옥, 아이, 돌아오지 못한. 키워드들은 서로를 밀어내듯 흩어졌고 정확히 맞물리지 않았다. 사서에게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입을 열면 설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설명은 늘 진실을 단순화시킨다. 나는 혼자 자료를 뒤적였다. 한 권의 낡은 회보가 눈에 띄었다. 지역 유지들이 남긴 기록 모음이었다. 표지는 달아 있었고 페이지 가장자리는 손때로 검게 변해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부서질 듯 소리를 냈다. 쇼와 15년. 경주 외곽, 일본인 관리의 별장 화재 사건, 화재. 나는 그 단어에서 멈췄다. 하지만 기사 내용은 이상하리만치 짧았다. 원인 미상, 인명피해 없음, 재산 손실 경미, 별장은 이후 방치되었다. 끝. 인명피해 없음이라는 문장이 눈에 걸렸다. 그 문장은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비어 보였다. 나는 페이지 아래에 작은 각주를 발견했다. 손글씨였다. 공식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 나중에 덧붙인 메모. 아이 한 명 실종, 기록되지 않음. 잉크는 번져 있었고 필체는 조급했다. 나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따라갔다. 종이가 따뜻했다. 착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냄새가 났다. 젖은 나무와 향의 잔향.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아니라 안개처럼 흩어지는 비였다. 와이퍼를 켜도 시야가 선명해지지 않았다. 도로 위의 불빛들이 늘어져 보였다. 그 속에서 나는 자꾸 다른 길로 빠져드는 상상을 했다. 산으로 향하는 비포장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 집이 나를 부르는 길. 숙소에 도착하자 신발 안쪽이 젖어 있었다. 비를 맞지 않았는데도. 나는 신발을 벗어 말리려다 멈췄다. 안쪽에 진흙이 묻어 있었다. 어제 집에서 밟았던 것과 같은 색의 흙. 기억을 더듬었지만 나는 오늘 그 집에 가지 않았다.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그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꿈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다. 나는 집 안에 있었다. 다다미가 다시 깔려 있었고 방은 깨끗했다. 햇빛이 종이문을 통과해 부드럽게 번졌다. 그 빛 속에서 아이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머리칼이 길고 검었다. 아이는 내게 등을 돌리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접고 있었다. 종이었다. 부적처럼 보였다. 왜 왔어?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입이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는 방 전체에서 울렸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이유는 늘 어른의 언어였다. 아이 앞에서는 무력했다. 약속했잖아.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나는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얼굴은 것이었다. 어릴 적 사진 속의 나. 하지만 눈은 비어 있었다. 동공이 아니라 깊은 물처럼 어두운 구멍.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침묵이 목을 조였다. 잠에서 깼을 때 베개는 축축했다. 땀이 아니라 물처럼 차가웠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그쳐 있었고 도시의 소음이 다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다른 소리가 있었다. 아주 미세한 종이 스치는 소리.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 어제 도서관에서 복사해온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 내가 가져온 적 없는 종이 부적이 한 장 놓여 있었다. 부적에는 아이의 손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번에는 선명했다. 손도장은 마르지 않은 것처럼 번들거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종이를 집어들자 손바닥이 따끔거렸다. 마치 아주 작은 가시들이 박힌 것처럼. 종이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한글이었다. 내 필체였다. 잊지 말 것. 여기에 남겨두었음. 여기 어디를 의미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집, 경주의 일본식으로 지어진 그 집, 그리고 남겨진 것. 아이 혹은 나 자신. 다음날 나는 휴가를 냈다. 공식적인 이유는 피로 누적이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이 일은 기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조사원이 아니라 당사자였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다. 회피가 끝났을 때 피로한 안도감처럼. 집으로 가는 길은 이전보다 쉬웠다. 길이 나를 안내하는 느낌이었다. 비포장로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았다. 숲은 나무 사이를 벌려 길을 내주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갔다.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집은 어제보다 선명해 보였다. 기와의 금이, 나무의 결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다. 마치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며 스스로를 정돈해온 것처럼. 현관 앞에 서자 문이 스스로 열렸다. 삐걱. 소리는 낮고 길었다. 초대였다. 나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바닥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체온에 가까웠다. 집이 숨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채로 들어서자 나무 상자가 보였다. 이번에는 열려 있었다. 안에는 작은 거울이 들어 있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 프레임은 검게 변색된 나무. 나는 그 거울을 들여다봤다. 거울 속에는 내가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내 뒤에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웃고 있었다. 웃음은 슬퍼 보였고 슬픔은 오래된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실제 공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자 아이는 손을 들고 있었다. 나를 향해 잡으라는 듯이. 그 순간 집 안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똑똑 리듬이 있었다. 심장 박동과 비슷한 리듬. 나는 그 소리를 따라 안쪽으로 걸어갔다. 금지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금지는 의미가 없었다. 이미 경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집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의 몸체였다. 그리고 나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안쪽으로 갈수록 집은 깊어졌다. 실제로는 방 몇 칸 더 들어갔을 뿐인데 거리감은 왜곡되어 있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공간이 미묘하게 늘어나는 느낌. 집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감각에 가까웠다. 물 떨어지는 소리는 점점 분명해졌다. 똑똑 나무 바닥 아래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쥐큰 언제나 불안을 낳는다. 안채 끝, 원래라면 벽이어야 할 자리에 문이 하나 있었다. 거울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문. 미닫이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틈 사이로 습기가 흘러나왔다. 냄새가 진했다. 물과 곰팡이 그리고 오래된 약품 냄새. 나는 문 앞에서 멈췄다. 손을 뻗자 공기가 저항했다. 마치 물속에 손을 넣는 것처럼. 문틀에 손을 얹는 순간 차가운 감촉과 함께 또 다른 기억이 튀어나왔다. 어두운 복도,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 하얀 벽. 나는 아이였다. 아니, 아이였던 내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손은 크고 냄새가 났다. 소독약과 담배 냄새. 조금만 참자.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비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기억은 갑자기 끊겼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현실로 돌아왔다. 손은 여전히 문틀 위에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문은 단순한 공간의 경계가 아니었다. 시간의 접합부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나무가 아니라 콘크리트였다. 일본식 가옥과 어울리지 않는 구조. 바닥에는 얕은 물이 고여 있었고 그 위로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매달려 있었다. 물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표면에는 미세한 파문이 계속 번졌다. 누군가 숨 쉬는 것처럼. 방 한가운데에는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다. 의자는 물에 잠겨 있었고 다리는 썩어가고 있었다. 의자 위에는 작은 옷가지가 걸쳐져 있었다. 아이의 옷. 천은 얇았고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다. 나는 그 옷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옷의 색과 무늬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사진 속에서 본 적이 있었다. 아니, 내가 입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여기까지 왔네. 목소리는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방 입구에 아이가 서 있었다. 꿈에서 본 아이, 거울 속에서 본 아이, 내 얼굴을 한 아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다. 얼굴에는 물이 맺혀 있었고 머리카락은 젖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 눈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이 있었다. 원망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질문. 왜 남겨두고 갔어? 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조여왔다. 아이는 한 발짝 다가왔다. 물이 찰박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아이의 발목은 물속에 잠겨 있었고 피부는 창백다. 하지만 차갑지는 않아 보였다. 오히려 너무 오래 물에 있었던 것처럼 흐물거리는 생명감이 느껴졌다. 난 약속을 지켰어. 아이가 말했다. 여기서 기다렸어. 기다림,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기억의 조각들을 억지로 맞추기 시작했다. 일본식 가옥, 별장, 화재, 기록되지 않은 아이, 그리고 나. 나는 이곳에 왔었다. 아주 오래전, 아이였을 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그리고 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돌아오지 못했다. 난, 목소리가 갈라졌다. 난, 네가, 나? 아이는 고개를 기울였다. 물방울이 턱에서 떨어졌다. 똑 소리는 이전과 같은 리듬이었다. 난 너잖아. 그 말은 칼처럼 정확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다. 침묵이 벽과 천장에 들러붙었다. 나는 무릎이 풀려 물속에 주저앉았다. 차가움이 허벅지까지 올라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압도적인 피로가 밀려왔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놓아버린 느낌. 기억이 이어졌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다. 불은 집안이 아니라 별채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물이 고인 방에 숨었다. 연기가 밀려왔고 숨이 막혔다. 누군가 나를 찾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물은 점점 차올랐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억은 의도적으로 접혀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계속 살기 위해. 그래서 난 여기 남았어. 아이가 말했다. 너 대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부정은 이미 너무 늦었다. 이 집은 기억의 저장소가 아니었다. 대체물이었다. 내가 버리고 간 시간, 버리고 간 나 자신이 머무는 곳. 일본식 가옥이라는 외피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가장 깊은 층의 기억이 더 쉬운 형태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이가 물었다. 질문은 단순했지만 선택지는 무거웠다. 나는 물 위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얼굴은 흐릿했고 파문에 따라 일그러졌다. 그 옆에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둘은 점점 하나가 되어갔다. 나는 손을 뻗었다. 아이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다. 그리고 놀랍게도 익숙했다. 수십 년 동안 느껴왔던 결핍의 형태와 정확히 일치했다. 같이 가자. 내가 말했다.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방 안 전체가 그 말을 들은 것처럼 반응했다. 물이 크게 흔들렸고 형광등이 깜빡이다 꺼졌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완전한 어둠.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손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소리가 났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집이 움직이고 있었다. 구조가 아니라 태도 자체가 변하는 느낌.
받아들이는 쪽으로,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쪽으로.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안치에 서 있었다. 물은 없었고 문도 사라져 있었다. 거울은 여전히 상자 안에 있었지만 거울 속에는 나 혼자였다. 하지만 고립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내 안 어딘가가 채워진 느낌. 완전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비어있지도 않았다. 집은 여전히 버려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침묵은 달랐다. 고막을 누르던 압력이 사라지고 대신 낮은 숨소리 같은 것이 남아있었다. 집이 쉬고 있었다. 나는 상자를 닫고 안채를 나섰다. 현관을 나설 때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고마워 아니면 이제 괜찮아. 정확히 어떤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밖으로 나오자 숲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습기는 여전했지만 냄새는 옅어졌다. 나는 뒤돌아 집을 보았다. 일본식 기와 지붕 아래 그림자가 하나 겹쳐져 있었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마치 해가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생겼다가 지는 것처럼. 나는 노트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적었다. 이곳은 기억이 머무는 집이다. 그리고 기억은 돌아올 수 있을 때 비로소 놓아진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며 말랐다. 더 이상 덧붙여진 문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온전히 내가 쓴 기록이었다. 집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다. 경주 시내로 돌아오는 길, 풍경은 이전과 같았지만 내 감각은 달라져 있었다. 소리는 조금 더 또렷했고 냄새는 오래 머물렀다. 사람들의 말 사이에 남는 침묵이 전보다 크게 들렸다. 마치 내 안에서 하나의 층이 열리면서 세상이 그 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했지만 물이 몸을 씻어내지 못했다. 물줄기는 피부 위를 흘렀고 따뜻했지만 여전히 안쪽에는 차가운 잔향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일부러 오래 서 있었다. 이제 거울은 어긋나지 않았다. 내가 움직이면 반사는 즉각적으로 따라왔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이가 생겨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공허가 아니라 층위가 생긴 느낌. 책상 위에는 조사 보고서 양식이 놓여 있었다. 나는 키보드를 켰다. 커서가 깜빡였다.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집을 떠올렸다. 일본식 가옥이라는 외형.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콘크리트의 방, 어울리지 않는 구조, 억지로 덧댄 기억. 나는 보고서에 사실만을 적기 시작했다. 건축 양식, 추정 연대, 훼손 상태. 하지만 특이사항란에서 손이 멈췄다. 특이사항은 늘 애매한 칸이었다. 기록할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것들을 위한 공간. 나는 그곳에 이렇게 적었다. 화재 기록과 구조 사이의 불일치, 별채로 추정되는 공간 존재. 그것은 진실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나는 아이에 대해 쓰지 않았다. 나에 대해서도. 기록은 늘 선택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이번 선택은 보호에 가까웠다. 며칠 뒤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 집 말인데요. 철거 이야기가 나와서요.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나는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이제 나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기다려주세요. 내가 말했다. 조금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기록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기기 위해서였다. 나는 회보의 각주 옆에 또 하나의 메모를 덧붙였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아이의 존재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현장 구조상 별도의 공간이 확인됨.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날짜를 적었다. 오늘의 날짜. 현재를 과거 옆에 놓는 행위. 그것만으로도 기억은 완살이지 않는다. 그날 밤 다시 꿈을 꿨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다. 나는 집 안에 있었지만 물은 없었다. 방은 밝았고 창문 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비쳤다. 아이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종이를 접고 있었다. 이번엔 얼굴이 나와 닮지 않았다.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자유로워 보였다. 이제 괜찮아? 내가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여기가 다 나인 건 아니야. 그 말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기억은 하나의 장소에만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 나는 아이 옆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지만 더 이상 압력은 없었다. 침묵은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꿈의 감각은 빠르게 사라졌지만 남은 것은 분명했다. 집은 나를 붙잡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놓아주지도 않았다. 그것은 약속 같았다. 필요할 때 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 며칠 후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조사원이 아니라 방문자로. 집은 변해 있었다. 아니, 변한 것은 나였을지도 모른다. 현관은 여전히 삐걱거렸지만 소리는 덜 날카로웠다. 안채는 비어 있었고 상자는 없었다. 거울도. 대신 바닥 한가운데 작은 나무 인형이 놓여 있었다. 팔다리가 없는 그 인형. 하지만 이번에는 눈이 그려져 있었다. 서툴지만 분명한 눈. 나는 인형을 집어들었다. 차갑지 않았다. 나무의 온기. 손에 쥐자 오래된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인형을 다시 내려놓고 집을 나섰다. 가져가지 않았다. 남겨두는 것이 이번엔 올바른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집을 등지고 걸어가며 나는 깨달았다. 이곳의 미스터리는 풀린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형태를 바꾸었다. 외면할 수 없는 어둠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늘로. 그리고 나는 그 그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시 집으로 향한 것은 예정에 없던 선택이었다. 하지만 선택이라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생각은 그 뒤를 따라갔다. 경주 외곽의 길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비의 흔적이 아니라 땅 자체가 품고 있는 습기처럼 느껴졌다. 흙은 오래된 기억을 머금고 있었다. 밟을 때마다 낮고 둔한 소리를 냈다. 마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돌아눕는 소리처럼. 집은 이전과 달랐다. 멀리서 보았을 때부터 알 수 있었다. 기와의 선이 흐릿했고 벽은 미묘하게 기울어 있었다.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기억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탱하는 모습. 나는 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숨을 고르며 들어갈 이유를 다시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현관을 넘는 순간 냄새가 달라졌다. 이전의 물과 곰팡이 냄새 위에 종이 타는 냄새가 겹쳐 있었다. 불이 꺼진 뒤에도 남는 오래된 화재의 잔향. 나는 신발을 벗지 않았다. 이번에는 방문자가 아니라 통과자라는 느낌이 강했다. 바닥의 삐걱임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소리는 집안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안채는 비어 있었지만 벽에는 새로운 흔적들이 생겨 있었다. 긁힌 자국.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보이는 얕고 반복적인 선들. 선들은 일정한 높이에 몰려 있었고 방향성이 없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손을 뻗었다. 벽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미지근했다. 살아있는 피부처럼. 이제 다 온 거야. 목소리는 내 안에서 울렸다. 더 이상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과 구분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필요 없었다. 집은 나의 반응을 이미 알고 있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칙이 없었다. 똑똑이 아니라 불규칙한 파열음. 기억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 거울이 있던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은 없었지만 벽 한쪽이 이상하게 어두웠다.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나는 손전등을 켰다. 빛은 벽에 닿자마자 흐려졌다. 벽이 아니라 수면처럼 보였다. 나는 손을 뻗었다. 손끝이 벽을 통과했다. 차가운 감각, 그리고 강한 흡인력. 눈을 깜빡이는 사이 나는 다른 공간에 서 있었다. 집 안이었지만 동시에 아니었다. 일본식 가옥의 구조 위에 콘크리트 복도가 겹쳐져 있었다. 벽은 종이문과 콘크리트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였다. 문을 열면 복도가 나오고 돌아서면 다다미 방이 나타났다. 현실과 기억이 서로를 침범하고 있었다. 복도 끝에는 문이 여러 개 있었다.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고 그 번호는 모두 다른 연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쇼와, 광복 이후, 그리고 내가 자라온 해의 숫자들. 나는 가장 오래된 번호가 붙은 문으로 향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이 떨렸다.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과도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이해하려 할 때의 반응. 문을 열자 화재의 순간이 펼쳐졌다. 불꽃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연기는 공중에 정지된 채 검은 천처럼 늘어져 있었다. 아이가 물이 고인 방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보였다. 그 아이는 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어른의 시선으로. 나는 그 장면 속으로 한 발 내디뎠다. 불의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압박감이 있었다. 선택하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의 무게. 아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물속에 몸을 웅크렸다. 숨을 참았다.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아이를 부르고 있었다. 이름을, 내 이름을. 하지만 소리는 불과 연기에 막혀 닿지 않았다. 그때 왜 나오지 않았어? 질문은 아이가 아니라 현재의 내가 던진 것이었다. 장면은 멈췄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얼굴이 명확했다. 눈에는 공포보다 체념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 밖이 더 무서웠어. 그 말은 단순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방 안의 물은 숨을 막았지만 복도 너머의 세계는 아이에게 더 큰 위협이었다. 선택은 논리가 아니라 생존의 본능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장면이 무너지듯 사라졌다. 나는 다시 복도에 서 있었다. 다른 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기록되지 않은 조사 보고서, 삭제된 명단, 수정된 사진들. 아이의 얼굴이 흐려지고 배경으로 밀려나고 결국 완전히 지워지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집은 그 모든 삭제의 잔해를 품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비틀린 형태가 된 것이다. 너는 살아야 했고 그래서 내가 남았어.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말은 내 생각과 동시에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목소리가 처음으로 분명하게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둘 다 남았어.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그 말과 함께 복도의 구조가 흔들렸다. 문들이 번호를 잃고 벽은 하나의 재질로 수렴되었다. 종이도 콘크리트도 아닌 회색의 표면, 기억의 중립지대. 나는 그 중앙에 섰다. 아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제는 나와 완전히 닮지 않았다. 얼굴에는 세월이 없었고 표정에는 집착도 없었다. 그저 오래 기다린 사람의 피로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해? 아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내밀었다. 선택은 설명이 아니라 제안이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공간이 한번 크게 수축했다가 풀렸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것처럼. 눈을 뜨자 나는 집 밖에 서 있었다. 해는 기울어 있었고 숲에는 바람이 불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왜곡되어 보이지 않았다. 일본식 가옥의 형태는 유지되었지만 콘크리트의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기억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제 위치로 돌아간 것이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이번에는 집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기척만이 남아있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약속처럼. 경주 시내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알았다. 다음 소절에서 마주하게 될 것은 공포가 아니라 기록이다. 그리고 기록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진실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결정을 내린 순간 집은 즉각 반응했다. 마치 오래 붙잡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내뱉는 것처럼 벽과 바닥이 낮게 울렸다. 귓속에서 압력이 빠져나가는 감각이 느껴졌고 공간의 윤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사진들을 상자에 다시 넣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가지런히 펼쳐두었다. 시간의 순서도 의미도 따지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모습이 점점 또렷해졌다. 이전처럼 반투명하지도 않았고 그림자에 섞여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완전한 실체라고 부르기에는 여전히 어딘가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는 살과 뼈가 아니라 기억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역처럼 보였다. 집안의 구조가 변하기 시작했다. 복도는 짧아졌고 방과 방 사이의 거리는 비정상적으로 가까워졌다.
마치 공간이 스스로를 접어 하나의 핵으로 수렴하려는 것 같았다. 이 집이 더 이상 외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였다.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발걸음마다 과거의 장면들이 겹쳐졌다. 아이가 울던 밤, 아무도 오지 않던 낮, 기록에서 지워진 이름, 비워진 침대. 그것들은 환각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나를 압도하지는 못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고 눈을 돌리지도 않았다. 거실 중앙에 도착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는 출구가 없었다. 애초에 이 집은 나가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기억을 보관하고 책임을 이전하기 위한 장소였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 나에게로 옮겨오고 있었다. 천장이 갈라지며 빛이 떨어졌다. 햇빛이 아니라 기록이 응축된 잔광처럼 보였다. 종이 위에 남은 잉크, 낡은 필름, 마모된 음성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 내려오는 느낌이었다. 아이의 손이 내 손에 닿았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 감각은 온도가 아니라 무게에 가까웠다. 존재가 존재를 맡기는 순간의 무게였다. 그때서야 나는 이해했다. 이 집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집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를.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역할에 가까운 위치에 서 있었다.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실패한 채 살아온 사람, 살아남았지만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존재. 주변의 벽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먼지가 아니라 빛처럼 흩어졌고 소리 없이 소멸했다. 남은 것은 바닥과 나, 그리고 아이뿐이었다. 아니, 아이라고 불러야 할지조차 모호해진 형태였다. 형체는 점점 나와 닮아갔다. 얼굴의 윤곽, 눈매,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까지. 그것은 복제가 아니라 계승에 가까웠다. 하나의 기억이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기는 과정이었다. 마지막으로 사라진 것은 문이었다. 현관도 창문도 경계도 남지 않았다. 안과 밖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서 있었다. 그리고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게 되었다. 아침은 너무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새들이 울었고 바람은 경주 특유의 습한 공기를 실어 나르며 언덕 아래로 흘러갔다. 내가 서 있던 자리는 더 이상 집의 중심이 아니었다. 아니, 집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 방치된 공터처럼 보이는 땅만 남아 있었다. 풀은 어깨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잡목들은 제멋대로 뿌리를 뻗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곳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접힌 것이라는 사실을. 발밑의 흙은 부드러웠다. 빗물이 스며들다 멈춘 지 오래된 토양 특유의 감촉. 그 아래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기둥의 흔적, 다다미가 눌렸던 자리,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며 남긴 체온의 기억 같은 것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몸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고막을 짓누르지 않았고 위협적인 밀도로 다가오지도 않았다. 침묵은 이제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재는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가 정확히 제자리에 놓였다는 감각이 들었다. 오래 잘못 끼워졌던 톱니가 마침내 맞물린 뒤의 안정감과 비슷했다.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처음 이 집을 발견했을 때의 나. 일본식으로 지어진 구조가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순간.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스며들던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 집은 외부의 것이 아니었다. 역사의 변두리에 남겨진 유령 같은 장소도 아니었고 타인의 비극을 전시하는 폐허도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구조물이었다. 내가 외면하고 봉인했던 기억이 자라나 공간의 형태를 띤 결과물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기억을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일어났고 지나갔으며 현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기억은 시간보다 공간에 가깝다.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가두느냐에 따라 언제든 현재로 스며든다. 그 집은 바로 그런 장소였다. 내가 버린 기억들이 모여 스스로를 지탱하던 방. 나는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떠난다는 행위 자체가 더 이상 도피는 아니었다. 등을 돌린다고 해서 무언가가 다시 나를 쫓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일본식 기와도, 미닫이 문도, 음산한 복도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것은 이제 나의 내부로 완전히 흡수되었을 뿐이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정상처럼 보였다. 편의점은 여전히 밝았고 관광객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들은 이 언덕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혹은 지금도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들과 다른 속도로 걷고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층위에 발을 딛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전에 나는 이 차이를 공포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밤이 되자 나는 잠에 들었다. 꿈은 찾아왔지만 이전처럼 나를 휘감아 끌어당기지는 않았다. 꿈속에서 나는 집을 보았고 아이를 보았으며 그 모든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개입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은 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기쁨도 안도도 아니었다. 다만 끝났다는 감각. 완전히 닫힌 문을 확인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종류의 확정성. 그러나 이야기에는 끝이 없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다. 어떤 기억은 집이 되고, 어떤 기억은 사람이 되며, 어떤 기억은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 언덕을 지나며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유 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공기를 맡으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일지도 모른다. 그때 그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 감각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억은 반드시 이해될 필요는 없다. 다만 존중받아야 한다. 외면되지 않고 다시는 버려지지 않도록.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집은 없지만 자리는 남아있다. 아이는 없지만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며 동시에 시작이다.